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말 믿으시나요? 인생을 아직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이론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미신을 믿기도 하고 어쩌면 신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나 희망을 가지며 살기도 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원래 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고 반드시 만날 사람은 만나야 한다는 운명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든 노력을 하고 살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지 절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적어도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운명은 존재하고 만나야 할 인연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살로 평범하게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다들 그렇듯 제가 처녀였던 시절에는 적당히 공부를 하고 적당한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가 아이를 낳고 남편을 잘 내조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지만 결혼은 그 시절 치고는 좀 늦은 26살에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된 것에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당시 저는 완벽한 초혼이라고 할 수 없었고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할 실패를 경험한 후 다른 사람인 지금의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은 부유하거나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교육자 아버지 밑에서 내조를 살뜰히 하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시작부터 교양과 교육이 중요한 집의 딸로 태어나 당연히 조용히 그리고 참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자랐죠. 게다가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서 있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대학까지 나온 그 시대의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그 당시 남녀를 불문하고 대학 입학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 말인 영어 전공을 한 전 정말 엘리트 대우를 받으면서 지냈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워낙 엄격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친구들과 노는 것, 일탈 같은 남들이 사춘기를 겪으며 한 번씩 하는 것들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크다 보니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서운 줄 모르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해서는 안 될 길로 빠지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죠. 당시 저희 집에서는 상주를 하며 집안일을 다 해주고 청소까지 해주는 부부 도우미가 살았는데 그 도우미 부부에게는 저와 동갑인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처럼 보호를 받으며 지낼 동안 그 아이는 부모님을 도와 학교도 가지 않고 장작을 패거나 화장실 청소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곤 했죠. 친구들과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로 인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와 꽤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감정으로 놀던 우리는 나이를 먹고 점차 남자와 여자가 되면서 서로에 대한 알 수 없는 마음이 생겨버렸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걸 감히 어머니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제지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았죠. 나 오늘은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아, 왜 이렇게 할 게 많은 거야? 그래도 넌 똑똑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멋있어. 너니까 하는 거지. 너도 공부가 하고 싶어? 그럼 학교 보내달라고 말씀드려. 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해. 학교 보내줄 리도 없고. 그럼 내가 가르쳐줄까? 너가? 아유, 안 돼. 사모님 아시면 나 진짜 두들겨 맞을걸? 어차피 엄마는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몰래 가르쳐주면 되지? 그럼 맨날 저녁에 여기서 나 공부 가르쳐줄래? 그래. 난 너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 가르쳐주고 알려줄게. 그렇게 우리 둘은 부모님은 모르는 밀회를 즐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서로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19살 청춘의 나이에 그 아이와 저는 해서는 안 될 미래를 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날 일이 강력하게 기억에 남자 초조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있고 몇 달이 지나면서 자꾸만 살이 찌는 기분이 들었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단번에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미혁이 너 이리 와봐. 솔직히 말해.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런 일 없었어요. 귀신을 속여.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누구야? 누구 애를 가졌냔 말이야. 네? 내가 애를 가져요?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애가 애를 가져서. 누구냐고. 말 못해? 아니 안 해요. 이 애 낳을 거예요. 뭐? 애를 낳아? 너 미쳤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너 걔지? 너 그 도우미 집 그 아들이랑 그런 거지? 아니야.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엄마 못 속여. 너 오늘부터 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 알았어? 어머니는 제 상태만 보고 귀신같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고 곧바로 도우미 부부와 그 아이까지 모두 다 이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 또한 방에 가둬두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통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던 중 엄마와 아빠가 절 두고 조용히 나누는 대화를 들었고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입양 보내고 절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이와 인사도 없이 헤어진 것도 속상한데 제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내고 절 유학 보낸다는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려왔고 고민 끝에 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깊은 밤 어머니 폐물 상자를 들고 용돈을 모아뒀던 돈을 들고 그대로 서울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작은 월세방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 당시엔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아이와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의 결정이었고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19살이 된 어린아이가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집을 뛰쳐나가 저는 서울의 성북구 소재 한 단칸방을 겨우 얻었고 그곳에서 정말 어찌어찌 아이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막상 출산을 하고 보니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제 나이 20살, 엄마가 되었고 당장 능력이 없다 보니 집에서 훔친 폐물을 모조리 팔아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먹이고 입히는 데에는 그 돈으로 역부족이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일을 직접 해야겠다고 결정을 했고 옆집에 살고 계신 이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긴 후 일터로 나섰어요. 이모, 정말 죄송한데 제가 나갔다 올 동안 우리 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봐주신 비용은 드릴게요. 여기. 그래, 네 몸 하나로 일을 하기도 힘든데 애까지 딸리니 죽겠지? 내가 봐줄게. 네, 빨리 끝내고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 나도 장사하니까 잠깐 자리 비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봐줄게.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를 맡기고 간다는 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아이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이모에게 돈도 쥐어드리면서 부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맡기고 나왔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자꾸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아기가 걱정되는 마음에 정말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왔어요. 오자마자 이모에게 달려갔는데 이모는 집 앞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그곳에 없었고요. 순간 불안한 마음에 아기는 어디 있어요 이모? 라고 물었고 이모는 방에 재워놨다라고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얼른 아이를 보러 뛰어 들어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이가 자길래 촛불 하나를 켜두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아기가 움직이다가 촛불이 쓰러졌고 다행히 불이 나진 않았지만 아이 손목부터 팔꿈치까지 깊은 화상을 입은 채 울고 있었어요. 당장 아이가 아픈 곳에 놀라 이모에게 화도 내지 못한 채 아이를 안고 냅다 뛰었어요. 놀라서 울며 병원을 찾았지만 당시 어린 내가 아이 치료를 요구하니 높은 돈을 요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치료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고액의 치료비만 요구했어요.
아이 치료는 날로 심해지는데 받아주지는 않는 상황에서 어린 마음에 이러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한번 떠오른 불안한 생각은 절 지배했고 결국 아이를 구하기 위해 저는 제 발로 다시 부모님이 계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엄마는 날 보고 놀랬지만 돌아오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엄포를 뒀고 저는 아이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치료를 하고 제 나이 21살, 딸과 이별을 했어요. 딸을 보낸 후 한동안은 힘들었지만 다시 일상을 살았어요. 대학 진학을 했고 영어 영문과 입학을 하고 난 후 교사로 임용까지 하게 되었죠. 남들은 저에 대해 전혀 모르니 엘리트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교사가 되자마자 선자리가 밀려 들어왔어요. 그렇게 선을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에게 큰 마음이 없어 시간을 때우려 만났지만 남편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출근길부터 퇴근길을 바래다 주면서 저에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남편은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었고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저에겐 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늘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남편과 관계가 무르익어 갈 때쯤 전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야 남편이 절 제대로 알고 저와의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당황스러운 듯 말을 하지 않다가 솔직한 이야기를 해줘 고맙다고 하면서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어요. 그렇게 모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우리 관계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건 이제 제가 아닌 남편의 손에 달리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아주 침착한 얼굴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며 떠난 그 시간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이 일로 남편을 잃게 된다면 저는 또 한 번 좌절을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아무것도 모른 채 절 평범한 교육자 집 딸로 생각했던 남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도록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남편이 연락이 오지 않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 남편에 대한 미래를 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이 남자 역시 내 과거가 버거울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점점 제 스스로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학교 근무를 모두 마친 후 퇴근을 하려고 길을 나서는 교문 앞에 정말 오랜만에 낯이 익은 얼굴이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한 달 전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묻고 떠났던 남편이었어요. 다시는 연락도 만나러 오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이 제 눈앞에 있으니 뭔가 좀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래 기다렸죠? 제가 너무 늦게 왔나요? 아니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쉽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미옥 씨가 그날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이 놀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과거를 이해하신다고요? 제가 아이를 낳은 사람인데도요? 뭐 열렬하게 사랑했던 과거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그런 여자가 있었고 그때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지만 미옥 씨처럼 용기가 없었죠.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 경우는 뭐 다른가요?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도망도 가보고 시도를 해봤어야 하는데 전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미옥 씨가 멋지달까요? 미옥 씨에게 또다시 한번 반했고 그래서 그런 과거가 있는 멋진 여성이라도 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해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절 모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할 때 정말 꿈인가 생시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 시절 연애를 떠들썩하게 할 경우 오히려 이미 한번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취급을 받았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 취자리가 최선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총각인 남편을 만나 이 모든 사실을 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니 너무 꿈만 같고 당황스러웠죠.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었던 건 남편도 나처럼 정말 열렬한 사랑을 했다고 하니 나름대로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더라고요. 이런 저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살고 싶다고 하는 남편의 말을 못 이기는 척 따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알리지 맙시다. 어때요? 어차피 평생 숨길 수 있는 비밀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다 말했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결혼을 하고 알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속이 편하실 것 같으시다는 거죠? 네. 죄 짓는 것 같은 기분으로 결혼하긴 싫어요.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남편과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했고 제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절 미쳤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욕을 하셨어요. 나 용식 씨한테 다 말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정말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살아. 왜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일을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그게 잘못이면 결혼을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해하겠대. 비밀로 하자는 거 내가 엄마한테 말한다고 한 거예요. 뭐 살겠대? 그 사람도 참 속도 좋다. 이제 난 너 때문에 사위한테 할 말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모시고 살게 생겼어. 아휴 내 발자야. 엄마는 그날 나에게 실컷 퍼붓고 욕을 하셨지만 다음날 바로 남편을 조용히 불러 그날 일에 대해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려 수습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저에게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남편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식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절 구해주러 온 백마탄 왕자님이 남편 같았어요. 어둡기만 한 세상에서 제 운명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혼을 결정하고 난 후 남편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고 불안한 일들이 생기면서 저 또한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결혼을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을 뵙고 인사를 하고 태기를 하는 등 분주하게 준비를 했고 저 또한 정신없이 결혼 준비에 몰두해야 했어요. 요즘처럼 결혼 준비를 1년 단위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 3달 정도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니 정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남편은 자꾸만 절 불안하게 하는 미심쩍은 행동들을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예복을 맞추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꾸만 저와 있는 시간을 피했고 어딘가로 사라지기 일쑤였어요. 이제 결혼을 할 부부라서 그런 건지 예전처럼 출퇴근을 할 때 맞춰서 절 마중 나오는 일도 없어졌고 무엇보다 남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 얼굴을 보기 어려워지니 마음이 불안해지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왠지 제가 과거가 있다는 걸 밝히고 난 후 결혼을 하니 날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닐까 싶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해 보기도 했지만 남편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기기 일쑤였고요. 요즘 어디를 그렇게 다녀서 바빠? 약국은 운영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말고도 얼굴을 보기가 힘들잖아. 요즘 좀 바빠서 그래. 이해해줘요. 혹시 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 과거가 있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야?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왜 갑자기 무시를 해. 그런 거 아니야. 당신 기분 탓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날 불안하게 하는 거야? 나 좀 신경 쓰여. 확실히 나 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기분 탓이라니. 벌써부터 바가지 긁으면서 화내려는 건 아니지. 정말 별일 없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난 별다른 것이 없고 당신과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 일은 바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잖아. 그치? 당신이 이해 좀 해줘라. 이런 시원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간 후 어느 날 바빠서 얼굴도 보지 못한다는 남편을 생각해 먼저 직장을 그만둔 전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서 남편 약국으로 찾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식사도 챙기지 못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름 준비를 해서 약국 앞에 들어선 순간 남편은 약국 문을 닫아둔 채 그 안에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죄를 지은 것도 없는 제가 몸을 숨기면서 그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자세히 그 여자를 살펴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 또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자였고 둘은 매우 친한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결국 이 남자가 나랑 결혼을 하고 자신이 이루어지지 못한 여성과 미래를 즐기면서 부모님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제 과거를 이용해서 결혼하기 편하도록 만들어둔 후 남편은 그 여자와 평생 연애를 하며 살 작정으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당장이라도 약국으로 들어가서 따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당당히 들어가 둘 사이를 의심하고 따진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내 도시락을 챙겨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그 모습이 떠올라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모르는 척 결혼을 하게 되면 나는 드라마에 나오는 두 집 살림의 여주인공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한 번 뻗기 시작한 부정적인 생각은 정말 끝을 모르고 나쁘게만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이 걷잡을 수 없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끔 만나는 남편은 절 볼 때 늘 무표정 또는 무언가 고민이 있는 표정을 짓다가 작게 웃는 웃음과 인사뿐이었는데 여태 그 여자한테 온 정신을 쏟느라 이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흠이 있는 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뒷전으로 밀리는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했어요. 어머니의 말대로 괜히 내 치부를 드러내서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하면서 또 동시에 결혼을 없던 일로 했을 때 돌아오는 후폭풍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다시 사고를 친다면 부모님의 가슴에 정말 큰 대못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 자신도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박복하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절 지배하면서 정말 고민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라는 판단이 든 순간 저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고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 상황을 해결해 볼까 고민도 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전 모든 광경을 목격한 후에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고 퇴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남편 약국 문을 닫은 후 대화를 요청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곧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녁이나 같이 할까? 그 전에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어. 잠시 약국 문 좀 닫고 이야기 좀 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도 되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또 심각한 거야? 나 오늘 점심에 당신 주려고 도시락 싸서 약국 갔었어. 그리고 당신 어떤 여자랑 있는 거 봤어. 아 그래? 아유, 언제 왔대? 왔으면 문을 열고 부르지 왜 그냥 갔어? 조금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보면 안 되는 사람 본 거야? 그 여자랑 나란히 앉아서 웃으면서 점심 먹고 있는 거 봤어.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누구야? 보통 사이가 아니긴. 그냥 약국 자주 들리는 친한 손님이야. 오해하지 마. 동네 장사니까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 정말 오해할 일 아니야. 저녁 먹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화제 돌리는 거야 지금? 그 여자 누구야? 그때 잊지 못했다고 하는 그 여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거 다 옛날 이야기지 그런 거 아니야. 오해야. 정말 아니야? 진짜 맹세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니까. 정말 당신이 오해할 만한 그런 행동 한 적 없고 그냥 친한 손님이야. 그러니까 화 풀고 같이 저녁 먹으러 가자. 어? 남편은 끝내 그날 일에 대해 화를 내며 몰아붙이는 제 말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덕분에 세세하게 그날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다툴 수도 없었지만 그날 일로 완벽하게 마음속 불안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남편에 대한 지워지지 않는 의심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남편에게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이대로 갈 경우 불안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 대해 혼자 고민을 하고 또 힘들어하면서 결국 제가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차라리 결혼을 하고 남처럼 살면서 서로의 인생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두에게 행복한 일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기도 했어요. 정말 많은 고민과 배신감이 몰려왔지만 저 역시 청렴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내를 하며 결혼을 해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에 대해 해소되지 않는 찜찜함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도 피하려고 하기만 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태여 구차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며 더 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 준비를 하며 불안해하는 내가 지고 갈 불안감이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 다 안심을 시켜주고 자신만 믿고 진행하면 된다고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고작 한순간의 해프닝으로 의심을 하면서 남편을 몰아세운다는 것이 미안하기도 한 복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제가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남편을 의심하는 모습 자체를 보면서 제 스스로 제대로 된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이 정도면 훌륭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진행했고, 결국 우리는 정말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 후 곧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마음을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니 신혼여행을 온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남편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정식 부부가 되기 위한 혼인신고까지 모두 다 마쳤어요. 정말로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묘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게 됐고, 저는 그 일로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사실 나도 숨겨둔 딸이 있어. 이제 말해서 정말 미안해. 뭐라고? 딸이 있다고?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알면 받아들이지 못할까 봐. 이제 이야기했어. 미안해. 역시 결혼 전 날 찜찜하게 한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제대로 속았네. 내가 갑자기 애가 있다고 해서 실망스러워? 내가 아무리 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난 결혼 전 솔직하게 다 털어놨잖아. 당신은 왜 그러지 않았어? 그 여자 때문에? 그 여자라니?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난 지금 내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 그 딸. 그 딸이 그날 내가 약국에서 문 닫고 같이 웃으면서 밥 먹던 그 여자 사이의 딸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미호가. 그래. 뭐 나도 떳떳할 거 없으니까 결혼하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뭐 나보고 지금 그 아이를 같이 키워주기라도 하란 말이야? 같이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키우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긴 해. 뭐? 미국에 입양 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내 딸도 못 키우는데 엄마가 잘 살아있는 딸을 같이 키우자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미호가 진정 좀 해봐. 진정하고 아이부터 보고 이야기할 순 없을까? 아니, 내가 왜 그 아이를 봐야 돼? 어차피 문제 있는 결혼 그냥 유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애까지 키워달라고 하니 어렵게 됐네. 그게 또 무슨 소리야. 진정 좀 하고.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가 당신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날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들 셈이야?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 애써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 올라오면서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에 남편의 딸에 대한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내 딸도 아닌 딸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내 인생이 너무 서럽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편과 더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곧바로 이혼 결심을 했고, 이혼을 위해 법률 상담을 받고자 준비를 하려고 하면서 남편과 냉전을 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은 상담을 받으려 길을 나서려는 날이었는데 남편은 집을 나서려는 날 잡아세우며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더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남편을 무시하고 지나쳐서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남편이 데리고 온 아이의 얼굴을 보고 순간 얼어붙으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제 눈을 의심하면서 계속 아이를 쳐다봤고 한참을 바라본 후에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아이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서서 아이를 꼭 잡고 자신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는 남편을 향해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남편의 딸이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요. 저는 몸이 잘 가눠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에 벌벌 떨면서 잘 잡히지도 않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올려본 순간 아이 팔에 남은 뚜렷한 화상 자국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툰 엄마의 실수로 어린 시절 엄청난 화상을 입고도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서 영원히 흉터로 남아있는 팔을 보니 살리기 위해서 아이와 헤어져야 했던 그 딸아이가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딸이 있다고 속이며 데리고 온 아이는 내 딸이었고 저 모르게 찾아다니면서 제품으로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해준 것이었어요. 오랜만에 본 딸아이는 너무 말랐고 낯선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는 듯 잔뜩 주눅이 든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가슴이 사무쳐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면서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하고 떠나보낸 딸아이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눈물이 나는지 같이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조금 진정을 하고 난 후, 남편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부터 한 후,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찾았고 이렇게 데려오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고 물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미국 입양 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딸 이야기를 할 때 눈이 너무 슬펐어. 딸인데 못 보고 산다는 게 말이 돼? 내가 찾아야지. 어떻게 찾았어? 입양 안 갔어? 당신이 약국 온 날 그 여자가 아이 있던 보육원 선생이야. 옆으로 나란히 앉은 건 애 사진이랑 인상착의 확인하면서 외부에 안 보이려고 했던 거고.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딸이면 내 딸이기도 한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았지. 다행히 입양 직전이었는데 내가 찾은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어.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입양 가기 직전에 찾았으니 이 아이도 엄마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거지. 혼인신고를 해야 입양이 된다고 하길래 오자마자 얼른 한 거고.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난 날 속이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하고. 정말 미안해. 그럴 수 있지. 아마 당신이 그렇게 했어도 나도 의심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아니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아닌 것도 판명 났고. 이 어린 것이 입양을 가네마네 하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네. 아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왔는데 뭐 우리가 잘 키우면 돼.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한 날 아주 세세한 일까지 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받아준 채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던 남편의 말을 믿기도 했지만 분명 이런 제 과거를 이용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제 식대로 남편을 생각하고 오해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만약 제가 오해를 하다 끝내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과 결혼까지 하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어떻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남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고백을 하면서도 아이의 이야기만 나오면 슬퍼지는 눈과 죄책감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 채 연신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면서 꼭 그 슬픔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잃어버린 그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다시 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요. 당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당신과 헤어질 생각은 전혀 없었어. 그럼 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거야? 당신이 너무 그리워하는 그 딸을 내가 찾아주면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어. 그 아이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찾겠다고. 그래서 진짜 내가 아는 인맥은 총동원해서 이곳저곳에 수소문했어. 그러니 모르는 여자도 만나고 그랬던 거고.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도 딸을 잘 알지 못했잖아. 얼굴 생김새도 잘 모르고 너무 작았으니 이름도 짓지 못했고 또 보육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도 모르고 아는 것이라곤 오른손에 화상 자국뿐이었지. 그걸로 다 찾아다닌 거야? 운이 좋았지. 애를 찾기에 화상 자국은 너무 확실했고 또 생각보다 가까운 보육원에 애가 그대로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찾을 수 있었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랑 상의를 했으면 좋았잖아. 당신 결혼 준비도 힘든데 이 일까지 더해지면 마음 못 잡았을 거야. 아이 발견하고 빠르게 입양 절차 진행하려고 그 보육원 여자분에게 아이 입양시키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밥을 샀는지. 그렇게 노력해 준 것도 모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오해해서 미안해. 정말 고마워 여보. 근데 나도 이 애 보자마자 우리 애구나 싶더라고. 애가 당신 닮아서 예뻐. 눈도 똑똑하게 뜨고. 남편의 장난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또다시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살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외할머니한테도 버림을 받고 심지어 끝내 지켜주지 못했던 엄마 덕분에 보육원 신세를 져야 할 핏덩이를 남편이 찾아내고 소중한 아이로 만들어준 것만 같다는 생각에 고마움과 만감이 교차를 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살면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자부할 순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다 읽어낸 남편이 오직 저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게다가 평생을 살면서 아이는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에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준 것은 분명했어요.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지금의 남편이 나타나 이런 내 과거를 모두 감싸고 결혼을 하자고 손을 내밀어줬고 결혼 후에도 내가 놓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남편의 노력으로 또다시 내 인생에 이 아이를 만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운명의 장난 같으면서도 꿈만 같았어요. 연신 당황스러움과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가지 않는 상황에서 눈물만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고 있는 날 보며 남편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당신을 정말 꼭 닮았네. 이렇게 예쁜 딸이 거저 생겼는데 굳이 또 애를 낳을 필요가 있나? 그동안 못해준 사랑 듬뿍 쏟아야지. 그럼 당신 얘 말고 다른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거야? 가뜩이나 어린 시절부터 눈치 보며 큰 아이인데 또 다른 아이 생기면 소외되고 우울해져. 이제라도 예쁘게 키워야지. 당신 이렇게 날 감동시키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어딨어. 당신이 내 아내고 내 아내의 자식이니 그렇지. 그런 거 없어. 미안해하지 말고 가족들한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쓰지 말고 아이랑 시간 보내. 알았지?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그래. 내가 너무 염치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내가 알아서 할게. 나한테 맡겨.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딸과의 시간을 보내라는 듯 자리를 비켜줬어요. 한참을 안고 있어서 자세가 불편했을 것이 분명한데도 딸아이는 조금도 불편하다는 내색이나 노래답지 않게 투정 한 번 없이 그대로 가만히 품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이미 일찍 알아버려서 그런지 멀뚱히 불편한 것도 참으며 있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가슴이 무너지고 미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했고요. 지금 제 앞에 멀뚱하게 눈치를 보며 서 있는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생각을 하니 꿈인가 생시인가 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이내 아이의 얼굴을 손을 뻗어 만져본 순간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멈추고 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배 안 고프니? 밥 먹었어? 괜찮아요. 배가 고플 것 같은데 이리 와. 엄마가 밥 차려줄게. 우리 엄마예요? 그럼 우리 딸 엄마지. 그러니까 밥 주지. 이제 저 다른 데 안 가요? 그럼 어디 안 가지. 엄마 딸인데 엄마랑 살아야지.
이제 막 만 5살이 된 아이가 엄마에게 표현해야 할 것들은 하지 못한 채 눈치를 보다가 엄마냐고 물으면서 이제는 어디로 가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을 하는 아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평생 동안 내 딸을 찾지도 못하고 저 먼 타국의 땅에서 나와 다른 언어를 배우며 살아갔을지도 모를 딸아이를 결국 남편으로 인해서 다시 내 품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노력을 해준 남편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다짐을 했어요. 사실 아이를 데려온 후 누가 봐도 내 딸이라는 확신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에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딸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 분석을 한다고 해도 명확하게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남편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고 큰돈을 들여서 아이와 저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친자 검사를 했어요. 당연히 내 딸이라고 생각하며 한 검사였지만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나온 결과에서 내 딸이 맞다는 결과를 받으니 마음이 또 한 번 벅차고 뭔지 모를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딸아이를 남편과 제가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온 가족들에게 공개를 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일만 남았고 아이를 위해서라면 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해야 할 신혼부부가 아이 낳을 생각은 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입양을 통해서 이제 막 만 나이 5살인 딸아이를 입양하겠다는 선언을 듣고 양가 모두 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임신을 하지 못할 망정 어디서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 아이를 자녀로 그것도 딸아이를 들인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거세게 반발을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물론 예상을 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결을 하기로 했어요. 먼저 제 딸아이를 직접 본 적도 있고 보육원으로 데려다준 기억도 있는 저희 부모님을 상대로 아이를 보여주고 허락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처음에 단순히 아이를 입양해 키우겠다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저에게 화만 냈지만 아이를 본 후 이내 엄마는 말을 잃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셨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잠깐만, 너 설마 얘가 아직도 어떻게 미국 부잣집으로 유학 간 거 아니었니? 맞아, 엄마. 엄마랑 내가 죄짓고 보육원에 보냈던 내 딸.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 모르게 수소문해서 찾았어. 입양 가기 직전에 찾아서 데리고 왔어. 세상에. 좋은 집 가서 좋은 것 많이 먹고 행복하게 살라고 미국 유학까지 당부시켜 보냈는데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았다니. 세상에. 개똥밭에 굴러도 엄마 옆에서 사는 게 애한테는 제일 행복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내가 보내면서도 보내는 업보, 죄 모두 다 우리 딸 말고 내가 받겠다고 하면서 보냈네. 그런데 그 업보를 자네가 거두는구만. 네 딸이라서 너도 가슴에 사무쳤겠지만 그 당시 너도 내 딸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내 딸 인생이 망가진다는데 이런 업보쯤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고 한 거지. 이제 찾았잖아. 우리 그런 업보니 죄니 받을 이유 없이 이제 잘 키워보려고 해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니. 내 죄를 네 남편이랑 네가 거두겠다는데 고맙지. 그런데 사돈댁에도 이런 얘기를 할 거니? 그게 좀 걱정이다. 저 역시 저희 집은 걱정스럽지 않았지만 오히려 시댁에 이 모든 사실을 다 고백하고 알린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제 입으로 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민망했고 분명 소박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생각에 불안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남편은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그렇게 효자는 아니라고 말했지. 내가 사고를 한 번 더 치면 돼. 그래도 다 내 잘못인데 당신이 사고 친다고 되겠어? 당신은 내 뒤에만 서 있어. 뭔 일 나면 당신 안고 뛸라니까. 이 상황에서도 장난이 나와? 정말. 걱정해봤자 일어날 일은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맘 편히 자자.
내일 생각하자. 남편은 불안해하는 절 다독여줬고 그렇게 고민을 가진 밤이 지나고 남편은 아침을 든든히 먹고는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간 후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옆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모은 채 손에 땀이 난 채로 상황을 지켜봤고요. 단순히 고백을 하는 정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시댁 어른들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럼에도 영원한 비밀은 없기에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꼭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이었지만 마치 남편은 이 모든 일이 생기게 된 이유도 잘못도 본인이 한 것처럼 방패가 되어서 절 감싸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내가 시집은 참 잘 왔구나. 남편 복이 있는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했어요. 이어서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이 아이를 입양해 키우지 못하면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아 살 것이고 앞으로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반대를 한다고 한들 뜻을 꺾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선전포고와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모두 다 들은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남편을 몇 대 때리시고는 지 아빠랑 똑같은 놈인 줄 알았더니 더하고만 더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절 보면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면서 절 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뭐라고 할 것이 두려워서 잔뜩 긴장을 했지만 남편도 절 대신에 도와줬으니 저도 이 정도는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시어머니가 부르시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왔냐? 앉아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이리 와라. 아휴, 어린 것도 어민데 생떼 같은 자식 떼어내고 어떻게 참고 살려고 그랬니? 네? 어머니, 저 안 미우세요? 내가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이 괜찮다잖냐. 그동안 못 보고 없는 것처럼 살려고 했으니 그 속이 속이겠니. 잘 생각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잘할게요. 이런 저라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누구나 실수는 하기 마련이고 네 남편도 속개나 썩였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다 괜찮고 살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너네를 말리겠니. 어머니. 행여라도 흠잡혔다고 눈치 보지 말고 네 딸 남부럽지 않게 키우면서 잘 살아봐. 알았지? 분명 소박을 맞아도 충분했는데 이런 저를 이해해 주시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을 듣고 눈물이 나서 시어머니 손을 잡고 또 한 번 울었어요. 이렇게 저는 제 딸과 사랑하는 남편, 우리 세 가족이 행복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제 인생에서 이런 남편을 만나 기적같이 내 딸을 만나 살 수 있게 한 이 현실이 정말 맞는지 헷갈리기도 해요. 이제는 어엿하게 커서 결혼을 앞둔 딸을 보면서 이렇게 내 손으로 아이를 시집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에게 또 한 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살고 있어요. 물론 딸아이가 인지를 할 수 있을 때쯤 남편과 저는 딸아이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비뚤어지지 않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이제는 딸아이를 시집 보내고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저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전 또다시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살다 보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고 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에서 꼭 만나야 할 인연은 만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행복한 인연으로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